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믿으시겠어요? 바로 제 친어머니의 환갑 잔칫날, 모든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제 이모가 남편의 얼굴에 구겨진 돈을 던지며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라 불렀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그런 이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집에 망신살을 끌어들였다고 말했죠. 저는 지난 5년간 이를 악물고 버텨왔지만 그날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짓밟힌 존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경멸했지만 저에게는 온 세상과도 같았던 한 남자의 정의를 되찾아주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화창한 일요일, 마땅히 즐거워야 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보충 수업까지 빼가며 온 힘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양손 가득 장을 봐왔죠. 어머니가 친척들과 이웃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근사한 잔치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도 말없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했죠. 청소를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의 선한 눈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응원을 보내는 것처럼요. 그런 그를 보면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남들은 남편에게 기댄다는데 저는 반대로 그의 유일한 기둥이 되어주어야만 했으니까요. 잔치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의 비좁은 단층집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죠. 하지만 그 소란함 속에 저희 부부가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마치 길 잃은 그림자 같았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한시도 쉬지 못했고 민준 씨는 저를 도운 뒤 마당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저희 두 아이가 노는 모습만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친척들의 빤히 쳐다보는 시선과 수군거림을요. 그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차려졌을 때 독설가로 유명한 경자 이모가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어머니 앞에 멈춰서서 확성기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 형님 올해 환갑상은 거하게 차렸네. 돈 꽤나 들었겠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코를 벌름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유, 뭘. 자식들이 효도하니까 나도 복을 받는 거지. 그러고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마당 구석, 남편이 앉아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악의에 가득 차 있었죠. 경자 이모가 입술을 길게 비죽였습니다. 형님,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은 아니지. 우리 서연이 봐. 아침부터 주방에서 머리 풀고 일하는 게 짠해 죽겠어. 그런데 형님 복을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가 다 깎아먹는 것 같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저는 주방발 뒤에 서서 손발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죠. 이모가 또다시 독을 퍼뜨릴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모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행한 어머니 연기를 할 때마다 짓는 표정이었죠. 휴, 그만해. 나도 속상해 죽겠으니까. 남들은 사위덕 본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경멸적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자 이모는 마치 힘을 얻은 듯 남편이 있는 곳으로 직행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더러운 것이라도 보듯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이봐, 자네 왜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 앉아있나. 장모님 환갑 잔치에 와서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건 무슨 경우야. 아, 제 분수를 알아서 감히 한 상에 앉을 엄두도 못 내는 건가.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선한 눈에 당혹감이 서렸죠. 아닙니다. 이모님, 여기가 시원해서요. 시원해서 경자 이모가 기분 나쁜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보기엔 뻔뻔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혼한 지 5년 동안 애를 둘이나 낳고도 아직 처가의 빌부터 살아. 자네 부끄럽지도 않나? 사내대 장부가 되어서는 능력도 없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서 마누라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 서연이가 벌어온 돈으로 산 거지? 안 그래? 이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당장 뛰쳐나가 저 여자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어머니가 또 좋은 날에 망신을 줬다며 저를 불효녀로 몰아갈 테니까요. 저는 그저 주먹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쥔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묵하자 이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모는 집안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들어야 한다는 듯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35 노처녀가 돼서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더니 결국 다리 밑에서 거지 하나를 주워와 남편으로 삼았지 뭐예요. 이제는 한 명도 아니고 애 둘까지 셋을 먹여 살려야 하니 저 애들 미래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아버지를 두고. 그 말은 제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저나 남편을 모욕하는 것은 참아도 아이들까지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막 나서려는 순간 더 잔인한 행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자 이모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돈이었죠. 이모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 돈뭉치를 그의 몸을 향해 던졌습니다. 지폐들이 남편의 발밑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자, 이거 받아. 이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적선하는 셈 칠 테니 이거라도 받아서 마누라랑 애들 옷이나 제대로 사입혀. 저 꾀죄죄한 꼴을 보니 내가 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끔찍한 침묵이 공간을 뒤덮었습니다. 모두가 그 광경에 얼어붙었죠. 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돈을 던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모의 바로 앞에 섰죠.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모, 이 돈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낸 뒤 이모의 손에 쥐어주었죠. 제 남편은 가난하지만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누구에게 단돈 10원도 구걸한 적 없습니다. 이 돈은 이모께서 잘 쓰세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른한테 버릇없이 당장 이모한테 사과하지 못해.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눈으로 어머니를 마주봤죠.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모와 어머니예요. 어머니 환갑잔치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이모는 이 자리를 제 남편과 아이들을 모욕하는 재판장으로 만들었어요. 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시니 행복하신가요? 집안의 모든 친척이 숨을 죽였습니다. 순하고 참을성 많던 제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그들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사자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극적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어머니와 이모의 얼어붙은 표정, 저의 반격에 할 말을 잃은 친척들의 얼굴을 보며 지난 굴욕의 세월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35세 초등학교 교사가 멀쩡히 배울 만큼 배운 여자가 왜 정체도 모르는 남자, 세상 사람들이 거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결혼했는지를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5년 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초대해야 합니다. 제가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으로요. 그해 저는 막 35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원숙함과 안정된 경력,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나이겠지만 저에게 35은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에 걸린 달력이었죠. 35라는 숫자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가 집안에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잔인한 낙인 같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자취방을 얻어 스스로를 책임지기에는 충분했죠. 저는 못생기지도 능력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책과 어린 학생들에게 빠져 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동창들은 모두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만 홀로 남겨져 있었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그 생각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였습니다. 온화하시던 어머니는 어느새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가면 가족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처녀라는 죄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었죠. 어머니는 말보다 한숨을 더 많이 쉬셨습니다. 그 한숨은 마치 제가 세상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원흉이라도 되는 듯 깊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가기도 싫다. 어머니는 제게 생선한 토막을 발라주시며 말했지만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겠니? 30 넘은 딸이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해야 하니. 엄마는 창피해 죽겠다. 이웃들, 친척들, 보기가 부끄러워. 친척들, 특히 경자 이모는 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처럼 돌려 말하지 않았죠. 가장 독한 말로 제 자존심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제사나 명절 때마다 저를 조롱거리로 삼았죠.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직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아니면 무슨 흠이라도 있니? 말을 해야 우리라도 어떻게 도와주지. 한 번은 저를 집 한가운데로 끌고 가 마치 물건을 살피듯 뜯어보기도 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고 직업도 안정적인데 왜 시집을 못 갈까? 성격이 별나서 그런가 보네. 여자가 너무 까다로우면 평생 혼자 사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그 말들은 독약처럼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그렇게 별난 사람인가? 절정은 어머니가 억지로 주선한 맞선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절박한 사냥꾼처럼 닥치는 대로 사냥감을 물어왔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배가 나오고 머리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남자로 건설 자재가게 사장이었죠. 그는 저를 마치 물건 사러 온 사람처럼 노골적인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연 씨 나이에 아직 혼자인 건 좀 그렇네요. 교사 월급이야 뻔할 거고 나랑 결혼하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아들 하나 낳아주고 그 외에는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는 음흉하게 윙크하며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불에 댄 듯 손을 뺐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저는 한마디도 없이 일어나 제 몫의 찻값을 계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기분은 묻지도 않고 소리쳤죠.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돈 많고 조건 좋은 사람을 차버려. 사람들이 너보고 늙었다고 유통기한 지난 폭탄이라고 하는 거 몰라?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자취방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소리 없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하고 무력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교단에 서서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텅 비고 일그러져 있었죠. 수많은 밤을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문했습니다. 고독과 절망이 매일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진실한 관계를, 저의 쓸모를 따지지 않고 내밀어줄 손길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운명이 저에게 한 번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한강 다리 밑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우울증이 길어지면서 저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밤에 혼자 정처 없이 걷는 버릇이 생겼죠. 잔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의 어느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밤에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죠. 숨막히는 자취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근처 한강 다리 밑으로 피했습니다. 다리 밑은 축축하고 어두웠으며 쓰레기와 궁핍함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간헐적인 소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소리 같았죠. 처음에는 조금 무서워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더 절박하게 들렸죠.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여기서 외면한다면 내 고통을 외면했던 그들과 다를 게 뭘까? 저는 용기를 내어 낡은 휴대폰의 손전등을 켰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희미한 불빛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비추다 웅크리고 누워있는 한 형체에 멈췄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은 흠뻑 젖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고 있었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때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순간적인 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고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높은 콧날, 넓은 이마, 그리고 굳게 감겨 있었지만 긴 속눈썹, 노숙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그는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많은 것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한 이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강민준. 심장이 이상하게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밑에 노숙자,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기심과 연민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를 이곳에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빛 속에서 계속 고열에 시달린다면 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를 제 자취방으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는 말랐지만 키가 컸죠. 저는 온 힘을 다해 거의 끌다시피 그를 데리고 빗속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제 자취방까지는 1km 남짓이었지만 그날 밤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겨우 그를 제 유일한 침대에 눕혔죠. 따뜻한 물을 가져와 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닦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손에 상처는 좀 있었지만 매우 깨끗했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으며 손톱은 단정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열을 내리기 위해 계속 이마를 닦아주었죠. 약을 사오고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계속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를 돌볼수록 이 남자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그의 열도 서서히 내렸습니다. 그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졌죠. 저는 침대 옆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저를 보고 있었죠. 열이 내린 그의 눈은 맑고 깊었지만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낯선 방을 둘러보고 자신의 옷이 아닌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고통과 당혹감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깬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심하게 앓은 뒤라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따뜻하고 듣기 좋았죠. 누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앞으로의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저와 그의 운명을 영원히 엮어놓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절망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죠? 그의 질문, 그럼 저는 누구죠? 는 자취방의 고요한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텅 빈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의 막지만 영혼 없는 눈을 보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열 때문에 다리 밑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이곳으로 모셔왔고요. 아마 열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걸 거예요. 푹 쉬시면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는 저를 보다가 다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얼굴에 역력했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자취방에는 뜻밖의 식구가 한 명 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임시로 민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굳건하고 강인하다는 뜻의 그 이름이 그에게 힘이 되기를 바랐죠. 민준 씨는 아주 특별한 환자였습니다. 그는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사려 깊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내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의 비범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매우 교양이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을 보면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식사할 때 젓가락질은 정석이었고 소리 없이 정갈하게 먹었습니다. 예의 바른 가정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태도였죠. 한 번은 제가 학생들 숙제를 채점하다가 꽤 어려운 초등학교 5학년 심화 문제에 막혀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제 노트를 힐끗 보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선분도를 이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저에게 선분도를 그리고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풀이는 제 방법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쾌했죠. 기억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사소한 단서들이 쌓이면서 제 안의 믿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분명 과거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끔찍한 사고가 그의 기억을 앗아가고 그를 이런 상황으로 내몰았을 뿐이죠. 그에 대한 연민은 어느새 존경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우물쭈물 대답하자 어머니는 의심을 품으셨죠.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제 자취방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죠. 어머니는 그를 보고 굳어버렸고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놈은 누구야? 서연아, 이놈 누구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차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세상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30 넘도록 시집도 못 가더니 결국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닐 줄 알았다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다급히 해명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 제가 그냥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 뭐가 아파?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경멸로 가득했죠. 내가 보기엔 멀쩡하기만 하구먼. 아니면 게으름병, 빌부터 사는 병이라도 걸렸나? 제 꼴 좀 봐. 옷은 다 해지고 얼굴은 멍청해가지고. 당장 쫓아내. 당장 저놈 쫓아내지 않으면 너도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 어머니는 소란을 피웠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죠. 민준 씨는 그곳에 서서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주먹만 꽉 쥐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고 다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항상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착한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그를 제 등 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엄마, 저 이 사람 못 내쫓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잃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제가 내쫓으면 그건 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그렇게 못해요. 네가 감히 엄마 말을 거역해. 어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체도 모르는 놈 때문에 엄마한테 대들어?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저놈을 선택했다면 오늘부터 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 씨의 손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죠. 그 후 제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자에게 홀려 빚더미 같은 놈을 집에 들였다고 온 친척에게 소문을 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돌아올 때마다 저를 위해 소박한 저녁을 차려놓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달콤한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그의 관심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룸메이트처럼 서로에게 조용히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신분증도 아무런 신원도 없었죠. 그리고 깊은 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더욱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결혼할래요?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결혼하면 민준 씨한테 신분이 생기잖아요. 제가 신분증도 다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야 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죠.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거친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마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꽃도 피로연도 가족의 축복도 없는 결혼식이었죠. 오직 고독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아무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혼인신고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구청에 신고하러 가던 날, 저는 제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었고, 그는 제가 사준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죠. 함께 해준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된 순간, 저는 다른 신부들처럼 벅찬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잔한 평온함이 느껴졌을 뿐이죠. 마침내 저만의 가족이 생겼다는, 비록 단 2명뿐이고 불안한 기반 위에 세워졌지만요. 제가 그 거지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깨어나서는 제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완전한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날 죽이는구나. 서연아,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그렇게 어머니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험담이 가득했던 낡은 자취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깨서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단층집을 빌렸죠. 집은 낡았지만 작은 마당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금자리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더없이 따뜻한 삶이었죠. 아침마다 저는 출근했고 민준 씨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손재주가 좋고 세심했습니다. 요리도 금방 배웠죠. 그가 만든 음식은 소박했지만 항상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죠. 그는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고 부엌에 선반을 짜놓고 마당에는 호박과 오이덩굴을 심었습니다. 그는 낡고 허름한 공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두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첫째 딸 하나가 태어났죠.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민준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는 서투르게 아이를 안았고 그의 눈은 제가 본 적 없는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아이를 더 잘 돌봤죠. 2년 후 아들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존재는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를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밥상에는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민준 씨는 옆에서 나무를 깎아 소박한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죠. 그 순간들은 저에게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삶은 우리 집 문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특히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모욕과 경멸의 폭풍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와 의절했다고 말했지만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였죠. 세상에 이게 집이야? 돼지우리야? 서연아, 너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내가 그 쓸모없는 놈 버리라고 했지. 경자 이모는 더 심했습니다. 이모는 정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과 악의를 채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모는 남편을 마치 하인을 보듯 쳐다봤죠. 이봐, 처가의 빌부터 사니까 좋아? 남자 망신 다 시키네. 한 번은 일부러 바닥에 물을 쏟고는 턱짓으로 남편에게 닦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노는 놈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제가 나서기도 전에 민준 씨가 말없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요.
그가 비굴해서가 아니라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내는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험담은 어머니와 이모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가족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죠. 그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그 동정에는 남편에 대한 경멸이 뒤따랐습니다. 서연이 참 불쌍해. 예쁘고 똑똑한데 팔자가 왜 저럴까? 저런 남자랑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 뒤에 제가 아마 그들조차 갖지 못한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5년은 모진 말들에 무뎌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저는 귀를 막는 법을, 웃어넘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 작은 가족만 평안하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환갑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이 잔을 넘치게 한 그날, 그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남편의 존엄성을 짓밟은 그날,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인생의 폭풍우를 몰고 올 새로운 장을 열어버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잔인한 연극 무대로 변해버린 어머니의 환갑 잔치 이후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소름 끼치는 침묵 속에서 친정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단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니의 좋은 날을 망친 불효녀라도 되는 것처럼요. 경자 이모는 통쾌하다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 승리감에 찬 미소는 제 심장에 또 다른 상처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문이 등 뒤에서 쾅 닫혔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지만 동시에 더 강한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하고 참기만 하던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온 세상과 맞서 싸워서라도 제 작은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회가 짐짝 취급하는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 친어머니와의 관계까지 희생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 이유는 지난 5년간 함께 살면서 저는 민준 씨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그저 말없고 낡은 옷을 입은 채 교사인 아내의 적은 월급에 기대어 사는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실패자, 기생충으로 보았죠. 하지만 매일 그와 함께한 저는 기억상실이라는 안개에 가려진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비범한 지성을 보았습니다. 그의 노력은 늘 조용했고 생색내는 법이 없었지만 우리 보금자리 구석구석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값비싼 재산이었던 낡은 텔레비전이 갑자기 꺼져버렸던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화면은 칠흑처럼 어두워졌고 아이들은 보던 만화가 끊겨 울상이 되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새 텔레비전을 사는 것이 사치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살피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볼게.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 배운 적 없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나사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회로 기판을 마치 익숙한 세계를 들여다보듯 집중해서 보았죠. 전문적인 도구도 없이 작은 칼과 낡은 펜치만으로 꼬박 오후 내내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해질녘 그가 플러그를 꽂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텔레비전 화면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은 선명했고 소리는 깨끗했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편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물리 법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이 있었죠. 그의 명석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영재반 학생들을 가르치며 어려운 논리 문제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해답을 찾으려 애썼죠. 민준 씨는 보통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지만 제가 끙끙거리는 것을 볼 때마다 조용히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역으로 가정에서 풀어보는 건 어때? 또는 이 단계에서 단위를 통일하면 문제가 훨씬 간단해질 텐데. 그의 조언은 늘 간결했지만 막힌 제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 같았습니다. 그의 풀이법은 교과서의 정형화된 방식과는 다른 독창적이고 명쾌한 것들이었죠. 제가 놀라서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선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키고 그를 믿게 만든 것은 그의 지성보다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줄 수 없었죠. 딸 하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친구는 예쁜 인형이 있는데 자기는 없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마당 구석으로 가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몇 날 며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그는 호롱불 밑에서 묵묵히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생일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나무로 만든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술 작품이었죠. 2층짜리 집에 발코니와 계단까지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작은 침대 같은 내부 가구들은 모두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죠. 문은 여닫을 수 있었고 서랍은 실제로 열렸습니다. 딸은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물을 끌어안고 아빠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선물이야. 저는 그 부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손재주뿐만 아니라 구조와 역학에 대한 이해, 즉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던 제 남편은 두 손과 비범한 두뇌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지에 덮인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그 보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을 덮은 안개가 걷히면 온 세상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날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댁에서의 소동 이후 우리 삶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변해 있었죠. 민준 씨는 더 생각이 깊어졌고 저와 아이들을 보는 눈에는 결의와 고마움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수년간 저를 억누르던 심리적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험담에 신경 쓰지도 않았죠.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이 작은 보금자리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지만 평온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이죠. 운명의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민준 씨는 마당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죠. 공기는 맑고 고요했습니다. 우리 집 앞의 작은 골목은 여전히 질퍽거렸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죠. 낮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이 가난한 동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강력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차량 행렬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궁금해서 문 밖으로 나가본 저는 손에 뒤집개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 동네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길가로 나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골목 어귀를 쳐다보고 있었죠. 큰 길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천천히 우리 동네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좁은 굴 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 같았죠. 선두에는 나중에야 롤스로이스라는 것을 알게 된 차가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대의 다른 고급 차들이 뒤따랐습니다. 모두 신비로운 검은색이었죠. 세어보니 거의 20대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량 행렬의 등장은 동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세상에, 저 차들은 다 뭐야? 재벌이라도 이사 왔나? 아이들은 환호하며 차들을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집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났습니다. 이 차들은 왜 여기에 온 걸까? 누구를 찾는 걸까? 소란을 듣고 민준 씨도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역시 차량 행렬을 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문 뒤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멎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20대에 달하는 그 모든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서요. 우리의 허름한 단층 집은 그 화려한 슈퍼카들의 포위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웃들의 모든 시선이 우리 집으로 쏠렸습니다. 선두에 있던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내려와 공손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죠. 차 안에서 머리는 희끗하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위엄 있는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매우 정교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상류층의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반쯤 열린 우리 집 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문 뒤에 숨어있던 민준 씨와 마주쳤을 때 그 위엄 있던 눈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냉정함과 권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극도의 감격이 들어찼죠. 그의 입술이 떨렸고 두 줄기 눈물이 그의 근엄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남편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민준 씨의 얼굴을 만지려다 차마 그러지 못했죠. 그는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마에 희미한 흉터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익숙한 윤곽이 남아있는 눈을요. 그리고 그는 질퍽한 흙바닥 위에 남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고귀해 보이는 남자가 한낱 거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온 동네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얼어붙었죠. 바로 그때 그가 소리쳤습니다. 공간을 가르는 듯한 외침, 우리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련님, 강민준 도련님, 드디어 하늘이 저를 도와 도련님을 찾게 해주셨군요. 그 남자의 외침, 강민준 도련님이라는 소리가 좁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강민준. 예전 그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얼거리던 그 익숙한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쏟으며 무릎 꿇은 남자를 보았다가 돌처럼 굳어버린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중에야 김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남자는 주위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민준 씨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바지를 붙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접니다. 김 집사입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5년입니다. 도련님, 5년 동안 저희가 희망도 없이 도련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희는 도련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드디어 다시 뵙게 되다니요. 김 집사님은 뒤를 돌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즉시 남편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일제히 외쳤습니다.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그 우렁찬 목소리는 가난한 골목에 터진 두 번째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평생 노점상의 외침에나 익숙했던 이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우리를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민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문을 굳게 잡고 고개를 저었죠. 당신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무슨 도련님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제가 지어준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서둘러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안타까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 씨를 보았죠. 도련님,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마의 흉터는 5년 전 그 사고 때문에 생긴 겁니다. 모습도 목소리도 틀림없습니다. 도련님은 강민준,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십니다. 태산그룹, 경제신문을 거의 잊지 않는 저조차도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부동산 재벌 중 하나로 수많은 초고층 빌딩과 고급 주거단지를 소유한 기업이었죠. 그 유일한 후계자가 제 남편이라고.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죠. 김 집사님은 우리의 혼란을 이해한 듯 경호원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깁니다. 혹시 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멍하니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과 2명의 경호원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집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숨이 막힐 듯했죠. 그들은 이 허름한 공간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화려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지만 그의 위엄은 여전했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영화처럼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아니, 강민준 도련님은 태산그룹 강태산 회장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유능한 청년으로 거대한 가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5년 전 출장길의 외진 산길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폭발했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불에 탄 운전기사의 시신만을 발견했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님 댁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수개월간 그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인 강 회장님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조용히 사람을 풀어 전국을 수색해왔습니다. 저희는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김 집사님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이런 곳에 계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무거운 침묵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에 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소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해준 남편, 제 온 가족이 경멸했던 그 남자가 길 잃은 왕자였다니. 제3, 우리 아이들의 삶이 곧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요. 김 집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거리감 대신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서연 사모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사모님께서 도련님을 거두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저희 태산가에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련님을 집으로 모셔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맞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그의 진짜 집이었죠.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떠나면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김 집사님이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모님과 두 자제분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사모님은 도련님의 아내이시자 저희 가문 전체의 은인이십니다. 두 자제분은 회장님의 유일한 손주들이시고요. 도련님이 계신 곳에 사모님과 자제분들도 함께 계셔야 합니다. 슈퍼카 행렬이 우리 동네 좁은 골목을 막아섰다는 소식과 국내 최고 재벌에 실종된 후계자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이웃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소문을 퍼뜨렸죠. 채 1시간도 안 되어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여러 동네를 거쳐 마침내 제가 가장 알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어머니와 경자 이모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의심했겠죠. 하지만 고급차 행렬과 우리 집 앞에서 깍듯이 허리 숙이는 경호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전송되자 그 의심은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 직후에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태세 전환이 있었을 테고요. 제 예상대로 김 집사님이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와 경자 이모였죠. 두 사람은 헐떡이며 얼굴이 벌개진 채 호기심 많은 군중을 해치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와 의절하겠다고 말했던 어머니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김 집사님과 함께 롤스로이스 옆에 서 있는 민준 씨, 아니 강민준 도련님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가식적인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민준아, 내 사위. 어머니는 달려가 그를 껴안으려 했지만 두 명의 경호원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연기를 계속했죠. 세상에, 내 귀한 사위, 드디어 기억이 돌아왔구나. 아, 엄마는 너무 기쁘다. 얘야, 지난 몇 년간 엄마는 항상 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어. 내가 알아봤지. 자네 관상을 보니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고. 저는 그곳에 서서 어머니의 저속한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을 거지, 쓸모없는 놈이라고 불렀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를 하늘 끝까지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은 참 좋았지만 제가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경자 이모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앞으로 끼어들며 평소의 도끼 어린 얼굴에 보기 역겨울 정도로 아첨하는 미소를 띄었죠. 이모는 김 집사님 앞에서 알랑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도련님 아내, 우리 서연이의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 우리 집에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네요. 제가 민준 군을 처음 봤을 때부터 기품이 남다르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형님한테 그랬어요. 쟤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라고. 제 말이 맞았죠?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푼돈을 던지며 뻔뻔한 기생충이라고 불렀던 이모가 이제 와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정말 끝이 없었죠. 그들은 마치 과거의 모욕적인 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연기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에 익숙한 김 집사님은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경멸이 담긴 미소였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호원에게 차문을 열라고 신호했습니다. 우리가 곧 떠날 것을 보자 어머니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했었죠. 이번에는 감히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강도련님. 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도련님, 우리 서연이가 복이 많아요. 지난 몇 년간 도련님을
극진히 보살폈잖아요. 이제 본가로 돌아가시더라도 우리 서연이 잊지 마세요. 쟤는 도련님 아내고 저는 도련님 장모입니다. 어머니는 장모라는 단어를 마치 소유권을 주장하듯 강조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그들이 저지른 짓을 기억하지도 못했죠. 저는 그들이 더 이상 여기서 소란을 피우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남편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이모,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기서 어머니 댁까지 멀지 않으니 두 분 걸어서 잘 가실 수 있죠? 어머니는 제 태도에 굳어버렸습니다. 귀한 사위 앞에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던 거죠.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엄마는 너희 부부 축하해 주러 온 거야. 축하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의 축하는 감히 받을 수가 없네요. 받았다가 가는 길에 차가 고장이라도 날까봐 무서워서요. 어머니랑 이모, 이제 그만 가보세요. 여기 사람도 많은데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들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가 과거의 일,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을 다시 꺼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분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준 씨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두 아이도 이미 다른 차에 타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이모를 돌아본 뒤 차문을 쾅 닫았습니다. 두꺼운 차문은 우리를 바깥에 시끄럽고 가식적인 세상과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퍽한 골목을 떠나며 이웃들의 놀란 시선과 가면이 벗겨진 채 초라하게 서 있는 두 여자를 뒤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저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역시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제가 타봤던 그 어떤 차와도 달랐죠. 엔진 소리도 진동도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강물 위를 떠가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이제는 민준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할 그의 옆에 앉아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질퍽한 골목, 허름한 지붕들, 호기심 어린 이웃들의 얼굴이 점점 뒤로 물러나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을 통과해 과거의 삶을 전부 뒤에 남겨두고 온 것 같았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 격식 있는 자세였죠. 마치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이 그의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 착한 남편 민준 씨의 멍하고 혼란스러운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곳에서 어떤 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거의 1시간가량을 달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은 주거 지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좁은 골목 대신 고목들이 늘어선 넓은 대로가 있었죠. 길 양옆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 저택들이 작은 성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차량 행렬은 높이가 수미 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청동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대문에는 용과 봉황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죠. 대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열리자 광활한 정원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잘 닦인 아스팔트 길이 드러났습니다. 분수대도 있었고 대리석 조각상도 있었으며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작은 연못도 있었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제 평생 보아온 모든 부유함을 합쳐도 이곳의 한 귀퉁이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궁전이었습니다. 차가 저택의 현관 앞에 멈췄을 때
저는 거의 숨을 멎었습니다. 저택은 고전적인 프랑스 양식으로 지어져 하얗고 위험 있는 성 같았죠. 수십 명의 제복 입은 사용인들이 차문에서부터 현관까지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리자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저는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그저 딸 하나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도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김 집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여전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 그리고 아가씨와 도련님, 안으로 드시지요.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비치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 피아노,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고귀하고 화려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죠. 저는 박물관에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중앙, 짙은 붉은색 가죽, 안락의자에 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허리는 곧았고 각진 얼굴에서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위엄이 느껴졌죠.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은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민준 씨의 아버지 태산그룹의 강태산 회장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위엄이 사라지는 듯했죠. 그의 시선은 아들인 민준 씨에게 고정된 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소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들어 아들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부드럽게 만졌죠.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민준아, 정말 네가 맞구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5년간의 절망적인 수색, 5년간의 고통과 자책이 담긴 아주 세찬 포옹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을 안고 있는 낯선 사람의 품에서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죠. 한참 후에야 강 회장님은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두 아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훑었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아들을 돌봐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으마. 그는 몸을 숙여 두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의 근엄했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죠. 이 아이들이 하나와 하준이구나. 참 예쁘게 생겼다. 할아버지한테 오너라.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고 그의 주름진 뺨 위로 보기 드문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복스러운 둥근 얼굴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늘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그는 경쾌하게 걸어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드디어 우리 조카가 돌아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그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나 기억나니? 작은 아빠, 태식이다. 그는 바로 강 회장님의 친동생이자 제 남편의 작은아버지인 강태식 씨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를 더욱 환하게 지었죠. 반갑다, 조카 며느리.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지? 김 집사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 그는 열정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죠. 그리고 제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았을 때 그의 미소는 매우 환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절하고 쾌활한 겉모습 뒤에서 저는 어떤 계산과
냉정한 탐색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저를 평가하고 제 약점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았죠. 여자의 직감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겉모습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막 발을 들인 이 새로운 세상은 눈부신 부유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칙과 복잡한 관계, 그리고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택에서 보낸 첫 며칠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불안한 꿈이었죠. 저와 아이들은 우리가 살던 단층집 전체보다도 더 넓은 별도의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식사부터 잠자리, 빨래까지 모든 것을 하인들이 처리해 주었죠. 제 소박한 교사복장은 이름도 모르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척 신나했습니다. 거대한 장난감 방과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사용인들이 있었죠.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죠. 이 화려함 속에서 저는 외롭고 겉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부터 사용인들까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매우 존중하며 서연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여전히 운 좋게 왕자를 만난 시골 출신의 가난한 교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던 옛집에서의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재벌가 사모님의 지위에 맞게 걷는 법, 말하는 법,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피곤하고 가식적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말없이 조용했죠. 그는 저보다 더 겉도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유일한 기둥이 아니었죠. 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제가 늘 불안하게 느꼈던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가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모는 요란하지 않았지만 매우 정교하고 악랄했죠. 그는 결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저를 가장 아끼고 챙겨주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작은 파티를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준이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새 조카 며느리 서연이도 그룹의 주요 파트너들에게 소개할 겸해서요. 미래의 회장님 사모님이 누군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아버지는 그럴듯하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죠. 저는 파티가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거절하려던 참에 강태식 씨가 저를 돌아보며 격려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그냥 편안한 자리니까. 평소대로만 하면 돼. 모두들 분명히 널 좋아할 거야. 그의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가 저를 미리 파놓은 함정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파티는 저택의 큰 홀에서 열렸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성공한 사업가들과 부유한 사모님들이었죠.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우아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전담 디자이너가 준비해준 아름다운 청록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입으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인형이 된 기분이었죠. 강태식 씨가 제게 다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야, 오늘 조카 며느리 정말 예쁘네. 소박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야. 진정한 한국 여성의 미가 바로 이런 거지. 그의 칭찬에 주위의 사모님들이 저를 쳐다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의도를 알아차렸죠. 반짝이는 명품 드레스의 숲속에서 저의 소박함은 촌스러운 이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저는 시아버지와 중요한 파트너들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죠. 제 앞에는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나이프와 포크,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상어 지느러미 수프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메인 요리를 먹을 때 쓰는 큰 숟가락을 집어들었죠. 즉시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태식 씨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못 들을까봐 걱정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작은 숟가락을 써야지. 그게 수프용 숟가락이란다. 시골에서는 이런 서양식 식기를 잘 안 써서 아직 익숙하지 않구나.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되지. 식탁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제 얼굴은 창피함으로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비수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격화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보세요. 태산그룹 후계자의 아내는 숟가락 사용법도 모르는 촌뜨기입니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티 내내 강태식 씨는 의도적으로 제게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경영이나 주식시장에 대해 제가 전혀 모른다고 확신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제가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죠. 허허, 내가 또 어려운 걸 물었네. 우리 조카 며느리는 교사라서 분필과 칠판에만 익숙한 사람이야. 이런 돈 얘기, 사업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 그가 저를 감싸줄수록 저는 더욱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이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식하고 평범한 여자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악랄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에 한적한 모퉁이를 지날 때 우연히 그가 한 파트너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가식적인 동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사실 그 아이도 참 불쌍합니다. 가난하게 자랐는데 마침 민준이가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났으니 뭐 그것도 인연이겠죠. 몇 년 동안 제 조카를 돌봐줬으니 지금 이렇게 보상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숨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제가 꽃뱀이라는 생각을 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를 향한 진실한 사랑 없이 오직 기억 잃은 남자를 이용해 언젠가 인생 역전을 하려는 기회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저의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계산적인 거래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뒤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태산가와 재계에서 저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파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모두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적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나 독설가 이모가 아니라 교활하고 관계에 능한 늙은 여우라는 것을요. 그날 밤 파티는 강태식 씨의 만족과 저의 처참한 굴욕 속에서 끝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하고 외로웠죠. 어머니와 이모의 모욕에서 벗어나면 평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새장을 탈출해 더 크고 화려하지만 훨씬 더 위험하고 숨막히는 새장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비수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과 친절한 미소였지만 그 파괴력은 훨씬 더 깊고 잔인했죠. 저는 거대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름했던 단층집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소박한 밥상이 그리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태식 씨는 제게 더욱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그는 제게 상류층 예절에 관한 책을 사주고 예술과 와인 감상법을 가르쳐줄 개인 교사까지 고용했죠. 겉보기에는 진심 어린 도움이었지만 저는
그가 저의 이질감과 촌스러움을 더욱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는 결코 비난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익숙해질 거야. 그의 관용은 꾸짖음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늘 애썼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마치 황금세장에 갇힌 새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노래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죠. 제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남편 민준 씨에게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아버지가 해외에서 초빙한 신경학 전문가를 포함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약물, 물리치료, 심리치료를 병행한 최첨단 요법을 사용했죠. 처음에는 진전이 더뎠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기억은 백지 상태였죠. 하지만 마침내 첫 번째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아주 무서운 장면들을 봤다고만 말했죠. 굽이진 산길을 미친 속도로 달리는 검은색 승용차, 눈앞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귀를 찢는 쇠붙이, 마찰음과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몸이 무언가로부터 튕겨나가는 느낌. 꿈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고 생생해졌고 그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그의 뇌가 회복 과정을 시작했다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죠.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에도 기억의 조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초고층 빌딩을 보다가 그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 코너 설계는 비합리적이야. 유리 구조에 엄청난 풍압을 가하게 될 텐데.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이 왜 그런 건설 전문 용어를 말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 김 집사님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할 때 그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위치에 쇼핑몰을 지으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물길이 막혀 있어서 손님을 끌 수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와 김 집사님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건축가이자 유능한 경영인이었던 강민준 도련님의 모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그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용인이 실수로 도자기 화병을 떨어뜨렸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그리고 김 집사님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멍하거나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맑고 날카로웠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민준 씨의 목소리가 아닌 폭풍우를 겪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났어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부 다 기억났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환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껴안았죠. 하지만 민준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5년 전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방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 회장님은 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민준 씨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이제 모든 디테일이 선명한 슬로모션 필름 같았죠. 그는 그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리조트로 가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운전기사는 그의 전담기사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가는 내내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계속 백미러를 쳐다보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차가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뒤에서 갑자기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 계속해서 그의 차를 산비탈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깨닫고 운전기사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트럭이 그의 차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끔찍한 충격에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는 차가 폭발하기 직전 간신히 문을 열고 밖으로 굴러나왔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는 깊은 숲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며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운명의 비 오는 밤 저를 만나기 전까지요. 민준 씨의 이야기는 가족 상봉의 기쁨을 무겁고 의심 가득한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이제는 의도적인 살인 미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누가 배후에 있는가? 누가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잔인할 수 있는가? 시아버지 강 회장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가늘어졌죠. 그는 재계의 늙은 여우였습니다. 권력과 돈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와 김 집사님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명석하며 날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왔죠. 그는 김 집사님에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김 집사님, 5년 전 사고로 죽은 운전기사의 신상 기록을 다시 찾아주세요. 사고 전후로 그의 가족, 인간관계, 은행 계좌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분명 단서가 있을 겁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없는 5년 동안의 그룹 프로젝트 장부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을 차지하려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죠. 저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엌을 맴도는 남편이 아니었죠. 회의와 전화 통화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방으로 돌아오면 그는 다시 저의 민준 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고마워, 서연아.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강해져야 할,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야.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이든 민준 씨이든 강민준 도련님이든 저를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은 작은아버지 역할을 하며 조카의 회복에 기뻐하는 척했죠. 그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오늘 안색이 참 좋구나. 작은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서 완전히 건강해져서 아버지 대신 회사 일도 맡아야지. 나도 이제 늙어서 네가 회장 자리에 앉는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그의 말은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지만 기억을 되찾은 민준 씨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가식과 흉계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결과를 냈습니다. 김 집사님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냈죠. 5년 전 죽은 운전기사의 아내 계좌에 사고 일주일 전 해외 계좌로부터 무려 50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적 결과 그 계좌는 유령 회사와 관련이 있었고 그 유령 회사의 대표는 바로 강태식 씨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실종된 5년 동안 강태식 씨는 형의 신뢰를 이용해 그룹의 주요 프로젝트 몇 개를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로 몰래 빼돌려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민준 씨가 그토록 존경했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린다는 명분으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큰 거실에서 열렸고 시아버지와 민준 씨,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만 참석했죠.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강태식 씨는 여전히 쾌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자, 민준아, 작은아빠랑 아버지한테 좋은 소식 좀 들려줘봐라.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거지? 민준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미리 준비된 프로젝터로 다가갔습니다. USB를 꽂자 큰 화면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미지는 죽은 운전기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 사람 알아보시겠어요? 그가 얼음장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기억나네. 내 사고 때 안타깝게 죽은 그 기사로구나. 불쌍한 친구지. 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더군요. 민준 씨가 리모컨을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련의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죠. 죽기 일주일 전 그의 아내가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죠. 안 그렇습니까?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굳었죠.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복권에 당첨됐거나 사업이라도 했겠지. 복권이요?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작은아버지 비서와 관련된 회사에서 송금된 것도 우연이겠군요. 그가 리모컨을 다시 누르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모두 강태식 씨의 비서를 가리키고 있었죠. 강태식 씨의 얼굴은 이제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기 시작했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 비서 녀석이 멋대로 저지른 짓일 거야. 내가 당장 조사해서 처리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작은아버지. 민준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진짜 배우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민준 씨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작은아버지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기 위해 그 사고를 계획하셨고 이 그룹을 차지하려 하셨습니다. 네 이놈, 거짓말 마라. 강태식 씨가 벌떡 일어나 민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감히 나를 모함해? 형님, 얘 좀 보세요. 이제 막 깨어나서 망상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민준 씨가 아닌 자신의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아, 딱 한 가지만 묻겠다. 그의 목소리가 실망감에 잠겨났게 깔렸습니다. 네가 한 짓이냐? 아버지의 침묵과 조카의 서슬퍼런 눈빛은 강태식 씨의 저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기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배신자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얼굴, 탐욕과 질투, 그리고 잔인함으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이 웅장한 궁전은 결국 음모와 거짓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가 고개를 숙여 모든 것을 인정하는 순간 웅장했던 거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막이 내리는 연극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악랄한 음모는 가장 가까운 사람, 늘 쾌활한 미소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그 순간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친동생에게 배신당한 고통은 5년간 아들을 잃었던 슬픔보다 더 큰 듯 했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죠. 극심한 실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부족하게 했더냐?
권력, 돈, 절대적인 신뢰,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그제야 강태식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수년간 억눌려왔던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형님이 저한테 줬다고요? 그가 일그러진 미소로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그저 형님이 쓰고 남은 것들을 던져줬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형님이 저보다 나았죠. 형님은 장남이니까 모든 걸 물려받았고 저는 평생 형님의 그림자, 착한 동생 태식일 뿐이었습니다. 형님 아들인 저놈조차 태어날 때부터 제 머리 위에 앉도록 정해져 있었죠.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산그룹은 제 목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애쓰디 쓴 고백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다름 아닌 탐욕과 질투였습니다. 강 회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지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를 지나칠 때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준아, 김 집사, 남은 일은 법에 따라 처리해라. 이 집에 배신자가 설 자리는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곧바로 김 집사님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강태식 씨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강태식 씨는 저택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았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어 나갈 때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탐색이 아닌 극도의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저의 등장과 민준 씨의 귀환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인간은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정의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강태식 씨와 공범들은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태산그룹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민준 씨의 단호한 리더십과 아버지의 지원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5년간의 방황 끝에 민준 씨는 공식적으로 복귀했고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모든 직원이 존경하는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줄 알았지만 인생은 저를 한 번 더 시험하려 드는 듯 했습니다. 태산가의 이야기가 잠잠해질 무렵 더 작지만 그에 못지않게 골치 아픈 폭풍이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경자 이모였죠. 처음의 충격과 저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한 당혹감에서 벗어난 그들은 재빨리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정면으로 공격해왔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아이들과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사용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두 여인이 문 밖에서 서연 사모님을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누구인지 알았죠. 문을 열어주자 어머니와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빚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기세등등한 태도였죠. 어머니는 제 앞으로 똑바로 걸어와 안부 인사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가 이제 팔자 폈다는 거 안다. 재벌가 사모님 됐지. 하지만 내 근본을 잊으면 안 돼.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다 내가 널 낳고 키워준 덕분이야. 저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경자 이모가 새된 목소리로 거들었죠. 그래, 은혜를 알면 갚아야지. 지금 내 남편이 그 큰 그룹의 후계자인데 당연히 그 재산에 외가 목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너도 우리 집안 핏줄이잖아. 마침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 때문에 저를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온 것이었죠. 그들은 제 결혼과 행운을 자신들이 당첨금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복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분노를 넘어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볍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모,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근본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네, 저는 절대 잊지 않아요. 제가 노처녀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비난과 구박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을 잊지 않아요. 억지로 나가야 했던 맞선 자리, 어머니와 이모가 주도했던 친척들의 모욕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환갑 잔칫날, 이모가 제 남편 얼굴에 돈을 던졌을 때 어머니께서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켜보시던 그 모습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와 이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다시 꺼낼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 같았죠. 그리고 이모, 제 남편이 부자니 외가에도 몫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부부가 허름한 단층 집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할 때 이모는 저희에게 쌀 한 톨, 나물 한 줌이라도 주신 적 있나요? 5년 동안 제 남편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생충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 이모는 그를 위해 단 한마디라도 변호해 주신 적 있나요? 아니면 그저 격려를 더하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찾아오셨을 뿐이죠. 너, 경자 이모는 할 말을 잃고 저를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한 사람의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결의를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산가의 재산은 그분들이 피땀 흘려 이룬 것입니다. 제가 누리는 것은 제가 민준 씨의 아내이기 때문이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그와 함께 견뎠으며 단 한순간도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이모는요? 두 분은 뭘 하셨죠? 그저 밖에서 비난하고 헐뜯기만 하셨잖아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몸을 돌려 사용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님을 밖으로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아니면 저희 가족의 삶을 방해하러 오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딸을 안아들고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등 뒤에서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설과 저를 키운 은혜를 들먹이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그 유해한 굴레를 끊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자존심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주었고 동시에 제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1년 후 똑같은 주말 아침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축축한 단층집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시장을 향해 허둥지둥 나갈 필요도 없었죠. 저는 햇살이 가득한 넓은 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곁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창밖 정원에서는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삶이 뿌리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경자 이모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며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효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거리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 법이죠. 민준 씨는 그룹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멍한 민준 씨도 권위적인 강민준 도련님도 아니었죠. 그는 두 사람의 완벽한 결합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민준 씨의 선량함과 순수함을 간직한 채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깎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계에서 수천억 원짜리 결정을 내리는 강민준의 단호함과 명석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저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게 말했죠. 기억을 잃었던 5년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었다고요.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는 결코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한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해관계로 얽힌 정략 결혼이 아닌 가장 소박한 것들로부터 쌓아 올린 사랑이 있는 가족을요. 저 역시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이름 아래 그저 즐기고 소비하며 안주하는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난한 교사였던 시절의 기억, 갓난했던 학생들의 모습이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저는 태산비상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외진 지역에 학교를 짓고 가난하지만 학업에 열의가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불행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작은 교실의 교단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전파하고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행복보다 더 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가족은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이 산간 지역에 막 완공한 새 학교의 개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시아버지 강 회장님은 모든 역경을 겪은 후 은퇴를 결심하고 아들에게 그룹 전체를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훨씬 더 온화하고 평온해 보였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두 손주와 함께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준이를 등에 태우고 말을 태워주며 놀고 있었고 두 할아버지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큰딸 하나와 함께 우리가 학교 아이들에게 가져갈 선물 상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나눔의 의미와 베푸는 것에서 오는 행복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맑은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온 가족에게 냉대받던 노처녀에서 한 명의 노숙자를 거두고 마침내 거대 그룹의 사모님이 되기까지. 하지만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가족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진 가족. 저는 다가가 뒤에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짓고는 제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해주었죠. 준비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응, 준비됐어. 저는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운명의 희생자가 아닌 제 손으로 직접 행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여정을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했지만 기적과도 같았던 서연 씨와 민준 씨의 여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악인이 대가를 치를 때의 통쾌함, 굳건한 사랑에 대한 감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이 있겠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데렐라와 왕자에 대한 현대판 동화가 아닙니다. 더 깊게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선한 마음의 힘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결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입는 옷, 사는 집, 하는 일을 보고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서연 씨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세상의 눈에 민준 씨는 그저 거지, 쓸모없는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너덜너덜하고 더러운 겉모습만 보았을 뿐, 그 안에 숨겨진 귀한 보석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들은 얄팍한 물질적 잣대로 한 영혼을 재단했고 결국 스스로 보물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서연 씨는 그 겉모습 너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지를 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험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바로 그 계산 없는 친절이 그녀에게 운명의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한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인격과 지혜,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무한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고귀한 영혼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굳건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입니다. 서연이라는 인물은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편견과 강요에 짓눌려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노처녀, 시한폭탄, 이런 잔인한 꼬리표들이 그녀를 절망의 늪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과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거래 같은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팔지 않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 온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서연 씨의 굳건함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의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사회의 편견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용감하게 싸울 때 당신은 모든 폭풍우를 이겨낼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교훈은 바로 가족에 대한 것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족의 모습을 그립니다. 한쪽은 서연 씨의 가족으로 혈연이 비난과 강요, 요구의 도구로 변질된 곳입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죠. 그들은 자식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헛된 체면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해한 가족은 비록 피를 나누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가두고 파괴하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서연 씨와 민준 씨가 온갖 험담 속에서 맨손으로 일군 작은 보금자리죠. 그곳에는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존중과 이해, 그리고 조용한 희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온갖 압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남편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눔과 존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한 단호한 증언입니다. 작은아버지 강태식 씨처럼 서연 씨의 어머니와 이모처럼 이기심과 탐욕, 악의로 가득 찬 삶을 산 사람들은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잃고 가장 중요하게는 혈연과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되죠. 반면 선량함의 씨앗을 뿌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간 서연 씨와 민준 씨는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행복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좋은 가치를 가꾸고 지켜나가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계산 없이 친절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주는 언제나 공평해서 당신이 내어준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스스로가 작고 길 잃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부당함에 맞서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서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의 불씨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간직한다면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온전한 행복을 찾을 힘이 충분하다는 것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귀 기울여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와 교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아름다운 가치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